저는 이경자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참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30년 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들 성진이는 결혼하고 나서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 소연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안부를 묻고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고등학생 손자 민재도 가끔 할머니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곤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2009년 늦가을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저는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약을 잘 챙겨 먹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제게 치매보험이 좋다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노년의 치매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병이니까요. 설계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험료는 소연이가 내준다고 했고 수익자란에 무슨 글씨를 적더니 제게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도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챙겨준다는데 의심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소연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없으세요. 나중에 치매가 와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때 서명한 것이 치매보험이 아닌 3억 원의 사망보험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수익자가 아들도 손자도 아닌 며느리 김소연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주 1회 방문하던 것이 2회로 늘었고 매번 정성스럽게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영양제라며 여러 가지 약도 챙겨주었지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간간히 건강을 체크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들을 물어보며 진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요. 보험 가입 후 1년. 그 기간 동안 소연이는 완벽한 휴부였습니다. 아들 성진이도 요즘 어머니가 아내 덕분에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평생 모은 2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기 위해 소박하게 모아둔 돈이었지요. 소연이는 가끔 그 통장 잔고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그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 후 1년. 보험사의 심사기간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연이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서도 잘 지내려 노력했던 제게 소연이의 관심은 큰 위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략을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소연이가 가져오는 영양제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란색 캡슐이었는데 어느새 하얀색과 연두색 알약들이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이것이 혈액순환에 좋고 저것은 관절에 좋다며 하루에 3번씩 꼭 먹으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약통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담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소연이는 제 얼굴색이 안 좋아진 것을 지적하며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가 제게 주던 약은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뇨제와 혈압약을 과다 복용하게 하고 소화를 억제하는 약물을 섞어 제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는 혼자서도 시장에 가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곤 했는데 어느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다며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사다 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저는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유일한 바깥 소식통은 며느리 소연이뿐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끔은 배터리가 없다며 전원을 꺼놓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걸까? 이 약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소연이가 통장을 가져와서는 약값이 비싸다며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소연이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다녀오더니 모든 것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얼마 후 노인정에서 만나던 친구 영순 씨가 찾아왔을 때 소연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의 몸이 안 좋다며 다음에 오시라고 했고, 영순 씨는 눈치를 보더니 얼마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아는 분들이 찾아오면 소연이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저와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손자 민재가 가끔 들러 할머니 얼굴을 본다며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지요. 민재는 제가 먹는 약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늙으면 다 그렇다고, 엄마가 챙겨주는 영양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민재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똑똑한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며느리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갔지요.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오면 반가워서 문 앞까지 나가 맞이했지만 그녀는 항상 서두르는 듯했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해 초여름, 제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계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제 건강이 원래 약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어지러워서 한동안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불편해 제대로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치는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소연이는 이런 제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지 확인하러 갑자기 방문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침에 전화해서 약을 먹었는지 체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고마웠지만 점점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는 제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고 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건지. 확실히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흐릿해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연이가 그렇게 말하니 스스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성진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반가웠지만 그가 온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며 소연이 말로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혼자 지내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진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기력은 떨어졌지만 아직 혼자 지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이는 성진이에게 제 상태를 심각하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고, 단지 몸이 좀 안 좋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제가 너무 야위었다며 걱정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여기며 체념했습니다. 소연이의 다음 계략은 더 교묘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복용하는 약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약통에 담긴 알약의 수가 2배로 늘어났지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더 먹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건강을 위해서니까 꼭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의사를 만난 적도 없고 처방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말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며느리가 저를 해칠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목숨을 노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겉으로는 그토록 다정하고 친절한 며느리가. 약의 양이 늘면서 부작용도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었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져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체중은 계속 줄었고 이전에 입던 옷들은 모두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들이 정말 영양제 맞는지, 먹을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물었지요. 소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영양제라고,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소연이는 제가 약을 먹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것까지 지켜본 후에야 안심하고 돌아갔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집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줄었습니다. 제 세계는 점점 좁아져 갔고 유일한 연결고리는 며느리 소연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손자 민재. 민재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물었고 약을 먹을 때마다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고등학생이었고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소연이는 민재가 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그 시간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약에 취해 있었던 것 같은 나날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구름만 세던 날들.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소연이의 계략에 희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경로당에서 수다를 떨며 겨울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소연이는 이제 제게 외출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밖이 너무 춥고 길이 미끄러워 넘어지면 큰일 난다며 필요한 것은 자신이 다 사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게 이런 제약은 큰 스트레스였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이제 제 휴대폰까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휴대폰을 자주 가져갔다가 며칠 후에 돌려주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오는 전화나 문자를 모두 차단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오랜 친구들의 연락도, 가끔 걸려오던 동창들의 안부 전화도 모두 제게 닿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점점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되자 제 정신 상태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왔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가끔 옛 사진첩을 꺼내 젊었을 때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아들 성진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좁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소연이가 제 방을 정리한다며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균이 많다며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물건들, 특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마구 쓰레기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눈물만 흘렸지요. 소연이는 괜찮다며 이제 이런 오래된 물건들은 필요 없고 새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통했습니다. 물건들이 아니라 제 추억을, 제 존재의 일부를 빼앗겨 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계속되자 이제는 아들 성진이마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소연이가 항상 함께였지요. 소연이는 성진이에게 제 얼굴색이 안 좋아졌다며 많이 늙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성진이는 무심하게 저를 보더니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아들은 제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 소연이의 말만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더 강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럴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소연이는 아직도 그 영양제를 계속 가져왔고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약에 취해 그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복용했습니다. 때로는 소연이가 이제 곧 좋아질 거라며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상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빨리 세상을 떠나길 바라는 듯한. 그때서야 저는 어렴풋이 불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제 며느리가 저를 해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손자 민재였습니다. 그 아이만은 가끔 할머니 집에 들러 제 안부를 살폈습니다.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제 곁에 있어 주기도 했지요. 그런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그런 민재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니 자주 오면 피곤할 거라고 했지요. 소연이의 말에 민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똑똑한 아이의 눈빛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민재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아이조차 어른들의 세계에 개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해 봄, 손자 민재가 평소보다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할머니 집으로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손자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제 약봉투를 유심히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같은 약만 먹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이게 정말 영양제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엄마가 주는 약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민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집으로 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저 숙제를 한다고만 말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먹는 약의 이름과 모양, 개수 등을 몰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민재와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요. 민재에게 집에 가서 공부하라며 재촉했습니다. 민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민재는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소연이가 보지 못하게 슬쩍 주머니에 넣어 주었지요. 소연이가 간 후 그 종이를 펼쳐보니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민재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연이가 오는 시간을 피해서 왔고, 때로는 제가 먹는 약을 몰래 하나씩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민재는 그 약들을 동네 약국에 가져가 성분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소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오랜만에 과일을 깎아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요즘 자주 와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민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연이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의심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는 제 집 열쇠를 바꾸겠다며 새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옆집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리고는 새 열쇠를 아들과 자신만 갖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도 하나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소연이는 싸늘하게 거절했습니다. 학생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위험하다며 제가 민재에게 폰으로 살짝 알려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틀 후 민재가 왔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고 손자는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다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없었지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왔을 때 저는 민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왔다 갔다면서 왜 열쇠를 안 주냐고 물었지요. 소연이는 표정이 굳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재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안 왔대요. 어머니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치매가 오시나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민재를 보았는데 제가 환각을 본 건가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소연이의 말이 맞는 건지, 제 기억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이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약을 더 가져오겠다며 나갔고, 얼마 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약을 더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건넨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지요. 혼자 침대에 누워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으며 창밖으로 떨어지는 햇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의 다급한 목소리. 그것이 제 생명을 구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민재가 현관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 영리한 아이가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소연이가 열쇠를 바꾼 걸 알고 몰래 복사를 한 거지요. 그날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민재는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발견한 것이죠. 민재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 상황임을 설명하고 구급차를 불렀지요. 그리고 아버지인 성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위독한 상태라고 빨리 병원으로 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재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날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민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재는 구급대원에게 제가 복용하던 약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리 조사해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지요. 할머니가 드시던 약이에요. 이건 이뇨제고, 이건 혈압약인데 용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약들도 섞여 있어요. 구급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민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 성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소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소연이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제 상태를 살피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성진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와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특히 혈압약과 이뇨제가 과도하게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복용 중인 약이 있나요? 성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요. 그때 민재가 나서서 할머니가 복용하던 약들을 의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그 약들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약들은 정상적인 처방약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조합으로 복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처방했나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처방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영양제라며 할머니께 드린 거예요. 그 말에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약물 오남용으로 보이거든요. 성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재가 수집한 자료들, 제가 복용하던 약들,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소연이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신장 손상이 심각했고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저를 치료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왜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했는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바빴다는 것은 알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아들로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성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요. 자신이 무심했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무관심, 며느리의 배신, 그것들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는 어른들도 알아채지 못한 위험을 감지하고 홀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민재는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봉투 뒤에 있던 다른 약국 이름을 발견하고 의심했다고, 인터넷에서 약물 성분을 조사했다고, 동네 약사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할머니,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약을 조사해보니 분명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민재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선택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동안 성진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재와 의사의 조언에 따라 결국 소연이의 범행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소연이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연이의 서랍에서는 제 명의로 된 사망보험 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무려 3억 원이었고 수익자는 소연이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서는 노인 사망 시 처리 방법, 이뇨제 과다 복용의 위험성, 혈압약 부작용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 노트도 있었지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연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없애기 위한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에 가입시키고 1년간 정성껏 돌보는 척 하다가 그 후에 서서히 약물을 투여해 자연사로 위장한다는 계획이었지요. 또한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본 성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병원에 찾아온 성진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 것, 아내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통곡했지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말씀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런 아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비록 그가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제가 가진 재산과 보험금이 탐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그녀의 첫 시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노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연이는 과거에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보험 제도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특히 노인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지요. 소연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약물 오남용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며느리의 충격적인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몸이 회복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고립시키고 약을 먹이고 재산을 노렸던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기억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장기간 약물에 노출되어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와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병원에 있는 동안 민재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지요. 손수 만든 카드, 들꽃 한 송이, 직접 그린 그림,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종종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면 함께 살고 싶다고, 자신이 할머니를 돌보겠다고 말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손자의 마음이 그토록 깊고 순수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성진이 저를 데리러 왔고, 민재도 함께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진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 특히 소연이와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독산동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니까요. 엄마, 혼자 계시기 불안해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성진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의 배신은 그에게도 큰 상처였을 테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제 생활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이 약했고 가끔은 어지러움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진이 고용한 간호사가 매일 와서 도움을 주었고 민재도 자주 찾아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소연이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소연이와 마주치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재판장은 저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소연이가 약을 가져왔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고립되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이는 처음에는 정말 효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부터 제가 복용하는 약이 달라졌고 점점 몸이 약해졌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하고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제 증언이 끝난 후 민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텐데 민재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먹던 약을 어떻게 의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조사했는지,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는지 그 과정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민재의 증언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약봉투 뒤에 있던 다른 약국 이름을 발견하고 의심한 부분, 인터넷에서 약물 성분을 조사한 부분, 동네 약사에게 조언을 구한 부분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2개월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소연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약물 오남용 등의 죄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연이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성진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는 용기를 내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놀라워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와의 연결도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휴대폰도 생겼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꼭 할머니 집에 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가져오는 작은 선물들, 꽃 한 송이,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새로 나온 책 한 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두세 번씩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성진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너무 후회하지 말라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소연이의 계략에 속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몇 개월 흘렀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 시장도 다니고 가끔은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지요. 의사도 제 회복 상태에 놀라워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신장 손상이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간 날,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저를 부축한 채 병실로 들어갔을 때 소연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이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요. 의사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혹한 판결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형벌인 셈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치료받기는 하지만 완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다가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실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활하고 차갑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이제는 그저 병든 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는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모두 뒤섞인 채로 저는 소연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여자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누워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서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말에 소연이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성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병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면서 성진이 저에게 정말 소연이를 미워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저 체념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 증오가 제 마음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워하면 결국 제가 상처받는 것이라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무거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 소연이는 감옥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진과 민재는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고. 소연이의 부모님마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소연이의 죽음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진은 이혼 후 혼자 살았지만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재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할머니를 챙겼지요. 우리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이 제안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말이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배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모두 이 집에 깃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성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성진은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민재도 이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기숙사에 들어가겠지만 주말마다 시골집으로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지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사진과 편지들, 성진이 어렸을 때의 물건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소연이가 버리려 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이 여전히 상자 속에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사 당일 독산동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공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치 과거와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시골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봄이 되면 꽃들로 가득할 예정이었지요. 성진이 손수집을 꾸미고 필요한 가구들을 놓았습니다. 민재도 자신의 방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자신이 할머니를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재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과 손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골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 고추, 깨씹 등을 심었고 매일 조금씩 가꾸는 재미가 쏠쏠했지요.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성진은 마을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저희 텃밭에서 키운 허브와 꽃들로 장식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꽤 붐비게 되었습니다. 성진은 그곳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회사 생활보다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지요. 민재는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지요. 비록 주중에는 학교에 있었지만 주말마다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아빠를 보러 오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겪는 시골에서의 사계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여름에는 푸른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으며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지만 시골에서의 맑은 공기와 건강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산책도 다니고 가벼운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민재가 주말에 내려왔을 때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소연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로 압수했던 것이지만 이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면서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기장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소연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은 소연이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냉대 속에서 자라며 사랑을 갈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과 결혼한 것도 순수한 사랑이 아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저를 해치기로 결심한 이유도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것을 갚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점차 그 계획에 빠져들면서 마치 게임을 하듯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느낌에 도취되었다고. 일기장을 읽으면서 소연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내면의 고통과 왜곡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지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선택했고 사람을 잃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자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응징이 아니었을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보여드리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과거의 마지막 조각까지 정리한 후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진과 민재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이의 배신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과 손자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돈을 선택했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단 한 번도 아무 일도 없던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돌이켜보면 소연이의 계략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민재는 더욱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했으며,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해치려 했던 그 계략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셈이지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이제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민재도 오늘 일찍 내려온대요. 성진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부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손자의 웃는 얼굴,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